17세기에 암스테르담에서 돌아다니던 동전의 종류가 80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800가지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돈이라는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10,000원짜리 내면 10,000원어치를 살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신뢰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행만 만든 게 아니라 주식회사도 증권거래소도 전부 만들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가 청어와 곡물무역으로 부자가 되고 80년 전쟁 끝에 독립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그 상인들의 공화국이 현대 금융의 뼈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의 원조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상인들의 공화국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무역에 열려있는 나라. 암스테르담 항구에는 유럽 각지에서 배가 들어왔습니다. 발트해에서 곡물을 실은 배, 프랑스에서 와인을 실은 배, 영국에서 양모를 실은 배, 이베리아 반도에서 소금을 실은 배.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정말로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 안에만 조폐국이 14곳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동전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럽 각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동전까지 합치면 암스테르담에서 돌아다니는 동전의 종류가 800가지가 넘었습니다. 스페인 은화, 독일 탈러, 프랑스 에큐, 이탈리아 두카트, 포르투갈 크루자도. 전부 다른 크기, 다른 무게, 다른 금속 함량. 같은 이름의 동전인데 나라마다 은 함량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00원짜리를 내면 어디서든 10,000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까요. 그런데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는 상인이 동전 하나를 받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 동전에 은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깎이지 않았는가? 무게가 정확한가? 진짜인가? 동전을 깎는 사기가 유럽 전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동전의 가장자리를 아주 조금씩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낸 은가루를 모으면 돈이 됩니다. 깎인 동전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실제 은 함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동전들이 시장에 섞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상태가 좋은 동전은 보관하고 상태가 나쁜 동전부터 내놓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는 겁니다. 조폐국들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새 동전을 만들 때 은의 양을 슬쩍 줄이면 그만큼 이익이 남습니다. 네덜란드 안에만 14개 조폐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 은 함량을 낮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직한 동전을 만들어 봐야 다른 조폐국에서 만든 싸구려 동전이 시장을 채우는 겁니다.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매일 이 혼란 속에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금을 받았는데 동전의 실제 가치가 액면가보다 9%나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곡물을 팔고 대금을 받았더니 받은 돈의 가치가 약속한 것보다 적은 겁니다. 외국 상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떤 동전이 제값을 하는 동전이고 어떤 동전이 깎인 동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봐주는 중개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수수료를 떼가고 때로는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믿을 수 없으면 거래가 어렵습니다. 거래가 어려우면 상인들이 떠납니다. 상인들이 떠나면 도시가 죽습니다. 암스테르담 시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09년 1월 31일 암스테르담 시의회가 은행을 하나 만듭니다. 암스테르담 위셀방크, 네덜란드어로 교환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제노바에 비슷한 공공은행이 있었고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그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위셀방크는 규모와 영향력에서 이전의 어떤 은행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원리는 이랬습니다. 상인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위셀방크에 가져갑니다. 은행이 그 동전의 실제 금속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진짜 들어있는 금과 은의 양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 가치만큼 상인의 이름으로 장부에 숫자를 기록합니다. 이 숫자를 뱅크 길더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상인들은 거래할 때 동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A 상인이 B 상인에게 곡물대금 1000길더를 지불한다고 합시다. 은행에 가서 내 장부에서 1000길더를 빼고 B의 장부에 1000길더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무거운 동전 자루를 옮길 필요도 없고 동전이 깎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사기를 당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장부 위의 숫자가 곧 돈이었습니다. 종이돈을 찍어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행 계좌이체와 비슷한 겁니다. 400년 전에 이미 현금 없이 장부의 숫자만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시 조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거래는 반드시 위셀방크를 통해서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어음 결제도 위셀방크를 거쳐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대형 거래가 이 은행을 통하게 만듦으로써 위셀방크의 장부 화폐가 암스테르담 무역의 표준이 된 겁니다. 위셀방크의 뱅크 길더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변조될 수도 없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니까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시가 이 은행을 보증했습니다. 금과 은이 시청사 지하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돈을 믿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위셀방크가 설립되자 뱅크 길더의 가치가 일반 동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장부의 숫자가 주머니 속 동전보다 더 가치 있게 취급된 겁니다. 이 차이를 아지오라고 불렀는데 보통 4%에서 6% 정도였습니다. 동전보다 장부 화폐가 더 비싼 세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VOC도 나중에 만들어지는 서인도 회사도 전부 위셀방크를 통해서만 대금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암스테르담과 거래하려면 위셀방크에 계좌가 있어야 했습니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위셀방크의 뱅크 길더는 유럽 전체에서 통용되는 기준 화폐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제 결제에 쓰이는 달러 같은 위치였습니다. 위셀방크가 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게 만든 겁니다. 어떤 상인이 정직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위셀방크의 장부는 믿을 수 있다. 이 신뢰가 암스테르담을 유럽 무역의 중심으로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셀방크가 세워지기 7년 전 암스테르담에서는 이미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태어난 겁니다. 사실 위셀방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은 훨씬 더 큰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였습니다. 후추, 정향, 육두구, 계피. 지금이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양념이지만 16세기 유럽에서 향신료는 금만큼이나 비쌌습니다. 이 향신료 무역을 수백 년 동안 독점하고 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1590년대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독점에 도전합니다. 독자적으로 아시아 항로에 배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1595년 첫 번째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배 4척, 선원 249명. 돌아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87명 뿐이었습니다.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남았습니다. 가져온 향신료를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돈이 남은 겁니다. 이 소식에 네덜란드 전역에서 원정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암스테르담, 미델비르흐, 엥크하위전, 홀은, 델프트, 로테르담. 각 도시의 상인들이 저마다 회사를 만들어 아시아에 배를 보냈습니다. 이 회사들을 전신회사라고 부릅니다. VOC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회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회사들끼리 경쟁이 붙은 겁니다. 같은 나라 상인들이 아시아 현지에서 서로 가격을 올리며 향신료를 사들였습니다. 사는 쪽에서 경쟁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동시에 포르투갈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니까 힘이 분산됐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반 올덴바르네벨트. 네덜란드 공화국의 사실상 최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흩어진 회사들을 하나로 합치자. 자발적 합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합친 겁니다. 1602년 3월 20일 네덜란드 의회가 칙허장을 발급합니다. 베레이니우데 오스트인디스 컴파니, 네덜란드어로 연합 동인도 회사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VOC, 영어로는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무역에 대한 21년짜리 독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점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를 짓고 군대를 유지하고 식민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동전을 찍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인데 나라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혁명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칙허장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주민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누구나 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족이든 상인이든 장인이든 심지어 하녀든.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개 주식 발행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IPO. 1602년 8월 한 달 동안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지부 이사 디르크 파노스의 집에서 투자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최소 금액도 없었고 최대 금액도 없었습니다. 얼마든 넣을 수 있었습니다. 총 1143명이 투자했습니다. 모인 돈은 약 650만 길더.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 운하변의 소박한 집 한 채가 약 6천 길더였습니다. 650만 길더면 집을 1000채 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회사에 이만한 자본이 모인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투자자 명단을 보면 재미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삭 르메르, 8만 5천 길더를 넣었습니다.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세계 최초의 주식 조작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맨 끝쪽에 넬천 코르넬리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르크 파노스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였습니다.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날 100길더를 투자했습니다. 하루 품삯이 50센트였으니까 200일치 임금을 넣은 겁니다. 하녀도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 이것이 이전의 어떤 회사와도 달랐던 점입니다. VOC가 만든 혁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한 책임. 이전의 회사들은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자의 개인 재산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VOC는 달랐습니다. 투자한 금액까지만 잃는 겁니다. 회사가 망해도 내 집과 내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영구 자본. 이전의 무역회사들은 배가 출발하고 돌아오면 해산하는 구조였습니다. 항해 한 번이 끝나면 투자금과 이익을 나누고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VOC는 달랐습니다. 회사가 계속 존재합니다. 최소 21년 동안 해산하지 않습니다. 10년마다 한 번 회계 결산을 할 뿐 중간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자한 돈이 21년 동안 묶이는 건가? 여기서 세 번째 혁신이 나옵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을 정하고 거래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VOC가 만들어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시아로 보낸 배가 4,785척, 아시아로 보낸 사람이 거의 100만 명. 같은 기간 유럽의 나머지 나라들이 아시아에 보낸 사람을 전부 합쳐도 VOC보다 적었습니다. 17세기 중반, VOC의 직원 수는 약 5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은 군대를 빼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라기보다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의 주식이 암스테르담에서 매일 거래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고 내리면 돈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황금 시대의 수도. 17세기 중반의 암스테르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 전체의 1인당 소득이 유럽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보다 높았고 프랑스보다 높았고 스페인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2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67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상선의 총 톤수는 56만 8천 톤이었습니다. 유럽 전체 상선의 절반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 두 척 중 하나가 네덜란드 배였다는 뜻입니다. 암스테르담 항구에는 수천 척의 배가 빽빽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돛대가 숲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암스테르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이 넘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집을 꾸밉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은 운하변에 좁고 높은 저택을 짓고 그 안을 그림으로 채웠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왕이나 귀족이나 교회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달랐습니다. 상인이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이 그림을 샀습니다. 빵집 주인 집에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여행자가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놀라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육점 주인 집에까지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이 시장이 만들어낸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판 레인,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암스테르담 시민 자경단이 렘브란트에게 단체 초상화를 주문했고 그 결과물이 야경꾼이라는 그림입니다. 왕이 아니라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그림을 맡긴 겁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델프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활동한 화가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 베르메르의 그림은 네덜란드 중산층 가정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궁전이 아니라 부엌을, 전쟁이 아니라 일상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림을 사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림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풍경도 바꿨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금지된 책, 영국에서 발간할 수 없는 책, 가톨릭 교회가 금서로 지정한 책, 전부 암스테르담에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상가들이 이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20년 넘게 네덜란드에 살면서 근대 철학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암스테르담 출신의 바리우 스피노자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하고도 네덜란드에서 자유롭게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안토니 판 레유엔훅은 직접 만든 현미경으로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진자시계를 발명하고 빛의 파동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돈이 있었습니다. 위셀방크가 돈의 혼란을 정리했고 VOC가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왔고 종교적 관용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돌고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지식이 자유롭게 퍼지는 곳. 17세기에 그런 곳은 지구상에 네덜란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VOC의 손길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653년 여름, VOC 소속 상선 스페르베르호가 바타비아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타비아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VOC의 아시아 본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배에는 선원 6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핸드릭 하멜이라는 서기가 있었습니다. 스페르베르호는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던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난파됐습니다. 64명 중 28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36명이 떠밀려간 곳, 제주도였습니다. 조선 효종은 이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명했습니다.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13년 동안 억류됩니다. 그 사이 14명이 더 죽었습니다. 1666년 하멜을 포함한 8명이 야밤에 어선을 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고 거기서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하멜이 네덜란드에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VOC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13년치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청구를 위해 하멜이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겪은 일들을 날짜, 장소, 거리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
이것이 하멜 퓨르기입니다. 이 보고서가 1668년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되자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조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 풍습, 언어, 형벌제도, 유럽인들이 전혀 몰랐던 나라의 모습이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쓴 보고서가 세계 최초의 한국학 문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한국에 표착했다는 것. 이 회사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바다 전체가 VOC의 무대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위셀방크가 돈의 신뢰를 만들었고 VOC가 세계 무역을 장악했고 그 부가 문화와 과학과 자유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도시에서 돈을 둘러싼 전혀 새로운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VOC 주식을 사고 파는 게임.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VOC의 주식은 한 번 사면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래가 공식적인 장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리 위에서, 커피하우스에서, 길거리에서 상인들이 만나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용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1611년 암스테르담시가 건축가 핸드릭드 카이서에게 설계를 맡겨 거래소 건물을 세웁니다. 네모난 안뜰을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상인들이 이 안뜰에 모여 거래를 했습니다. VOC 주식만 거래한 것은 아닙니다. 곡물, 향신료, 소금, 청어, 어음, 보험, 온갖 상품과 금융상품이 여기서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를 세계 금융 역사에 남긴 것은 VOC 주식이었습니다. VOC 주식의 가격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향신료를 실은 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떨어지고 포르투갈 배를 납포했다는 소식이 오면 올랐습니다.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거래. 지금 당장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3개월 뒤에 VOC 주식을 400길더에 사겠다는 계약을 지금 체결합니다. 3개월 뒤에 실제 주가가 500길더가 되면 100길더를 번 겁니다. 반대로 300길더가 되면 100길더를 잃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래의 가격 변동에 돈을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옵션 거래. 선물 거래보다 한 단계 더 정교합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권리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적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맞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틀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잃는 돈은 권리를 사는 데 들인 비용뿐입니다. 이런 금융기법이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에 돈을 거는 기법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익이 됩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공매도를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 루메르. 이 장에서 잠깐 이름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VOC 설립 당시 최대 투자자였습니다. 8만 5천 길더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VOC 경영진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유는 배당금이었습니다. VOC는 초기에 배당금을 현금이 아니라 향신료로 줬습니다. 1609년 첫 번째 배당금으로 나온 것이 육두구 껍질이었습니다. 현금을 기대한 투자자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르메르는 경영진의 배당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1609년 르메르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VOC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넘기면 되니까요. 동시에 VOC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매도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 조작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VOC 경영진은 네덜란드 의회에 진정했고 의회는 1610년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는 계속됐습니다. 금지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1688년 요세프 데 라베가라는 스페인 출신 유대인 상인이 책을 한 권 냅니다. 제목이 혼란 중의 혼란,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 해설서입니다. 이 책에서 데 라베가는 암스테르담 거래소의 풍경을 묘사합니다. 투기꾼들의 심리, 소문에 휘둘리는 군중, 속이고 속는 거래. 400년 전에 쓰인 이 책의 내용이 지금 주식시장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공매도, 시장 조작,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책까지. 지금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의 모든 것이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습니다.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의 규칙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속도뿐입니다. 규칙은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도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17세기에 만든 것이 무엇인지. 위셀방크. 800가지 동전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장부위의 숫자로 돈의 가치를 통일했습니다. 동전을 주고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은행의 원형입니다. VOC. 누구나 돈을 낼 수 있고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회사. 이것이 현대 주식회사의 원형입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주식을 매일 사고 팔 수 있는 공개시장. 선물, 옵션, 공매도까지. 이것이 현대 주식시장의 원형입니다. 은행,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현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전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구 2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신뢰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위셀방크의 장부에 적힌 숫자를 믿는다. VOC의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거래소에서 매겨진 가격이 공정하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네덜란드가 대단했던 것은 이 신뢰를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셀방크는 도시가 보증했습니다. VOC는 국가가 치커장을 발급했습니다. 거래소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가격으로 운영됐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믿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네덜란드가 유럽의 모든 강대국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네덜란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1694년에 만들어진 영란은행은 암스테르담 위셀방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시리즈 4편, 영란은행 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란은행을 구상한 윌리엄 패터슨이 암스테르담에서 오래 살면서 이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 3세가 영국 왕이 되면서 네덜란드의 금융 시스템이 영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영국은 이 시스템 위에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대영 제국을 세웠습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금융의 뼈대가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시스템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태생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만든 시스템은 욕심이 신뢰를 넘어서는 순간 무너집니다. 위셀방크는 원래 맡긴 금과 은을 100%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VOC에 몰래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장부에는 금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빠져나간 돈. 신뢰의 기반이 안에서부터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VOC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게임.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고, 오르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더 오르는 이 순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꽃에 돈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꽃 한 송이의 가격이 암스테르담 운하변 집 한 채보다 비싸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투기 광풍, 튤립이었습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인구 2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시스템이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구조를 믿게 만든 것. 이게 400년 전 네덜란드가 해낸 일인데 지금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 편에서는 이 시스템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합니다. 꽃 한 송이가 집 한 채보다 비싸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투기 광풍, 튤립 버블.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